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175회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이번 주 참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네, 오늘 조국인 에디터가 그 오프닝 원고를 적어주셨는데요. 윤석열 사형 선고로 적어주셨어요? 미리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건지. 네, 사형 구형이 맞아요. 이루어졌죠 이번 주에. 저도 구형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썼던 것 같은데 원고를 보니까 선고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거의 밤늦게까지 네네. 주목을 했었죠. 처음에 이게 뭐 구형날이라고 했을 때는 법정 필리버스터가 벌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날 못했고 미뤄져서 다음 기일 때 이제 해가지고 기어코 이제 사형을 특검이 구형을 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특검이 했죠. 그러니까 이 사형을 구형한 게 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법에서 정한 어쨌든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 사법부가 단죄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맞아요. 의미를 네. 담았다고 해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고 어차피 뭐 집행 하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집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과거에도 말이죠. 그 12.12와 5.17 일으켰던 또 5.18도 일으켰던 그 전두환 노태우 일당도 우리가 사형 선고까지 못했잖아요. 그쵸. 최종심에서. 네. 이번만큼은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된다.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만큼 또 확실한 판결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들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오락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뉴스 나왔던 것 같은데 2월 19일인가 뭐 선고일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 다음 달이면은 정말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설 연휴 기간 쯤으로 그래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또 명절 밥상에 아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또 늘지 않을까 싶네요. 설 연휴 바로 끝난 다음 날이긴 그래요? 하네요. 핫 이슈구나. 이것도 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정치 얘기 이런 정치. 건데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선고일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거 밥상이 온전할지 그러니까요. 불안합니다. 아니면 또 가족끼리 이제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내기를 어떻게 될지. 좀 건전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주제를 또 적어주셨어. 두쫑쿠 열풍. 이거 뭐 무슨 얘기하자는 겁니까? 뭐 드셔보셨어요? 딱 지난주에 네. 그 기회가 돼서 두쫑쿠를 먹어봐가지고 두바이 쫀드 쿠키죠? 네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 그러니까 보통 제가 두바이 초콜릿은 안 먹어봤었거든요. 또 이게 너무 유행한다 싶으면 안 먹고 싶어하는 그 반골 기질이 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번엔 왜 무너지신 거예요? 이거 뭐, 저도 사 먹은 건 아닌데 네. 누가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래요? 받은 거는 한번 먹어보자 이 생각에 그 두 곳 카페에 두쫑크를 받은 거는 한번 먹어보자고 이렇게 웃기지? 또 주셨으니까 선물로 여차하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아무튼 네, 드셨어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유행을 좀 탈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그러니까 쫀드 쿠키인데 저는 쿠키보다는 쫀득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확실히 많은 분들이 드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았던 그 카페가 원주에서 그래도 제법 유명한 두쫑쿠 맛집으로 어딘데요? 거기 메이그린이라고 메이그린? 네 무실동 다이소 옆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비건으로 만드는 베이글 이런 빵집으로 원래는 유명한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두쫑쿠도 굉장히 맛있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갔었을 때 한 11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와서 이제 막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거예요. 시간부터? 근데 알고 보니까 12시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웨이팅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대기줄이에요 그게? 네네. 그때 판 것도 아닌데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가게 밖에까지 줄이 설 정도로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다 팔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 원주 저기 맘카페나 이런 데 가보니까 두쫑쿠 이렇게 줄 서서
사는 집들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중 하나인가 보네. 네. 베이그린이. 그래서 그 언급된 곳에서 좀 다행히 한번 먹어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먹을 정도면 근데 열풍 이제 거의 밈이 끝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죠. 뭐 마라탕처럼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탕후루처럼. 탕후루도 요새 많이 드시나? 아니요, 이제 탕후루.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슈아가 탕후루를 먹고 싶다 그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탕후루집이 많았던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이제 원주에 한 군데 그 정도로?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요? 네, 근데 그 한 군데도 와. 그러니까 이게 상시로 탕후루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과일 가게인데 그러니까 가끔씩 탕후루를 한철로? 만드시는 곳이어가지고. 예전에는 또 뭐 대만 카스테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한 번 떴다가 이제 순식간에 또 사라지는 이제 음식들인데 두쫑쿠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두쫀쿠 이 열풍 덕분에 최근에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이런 네. 카페들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덕분에 그래도 이 카페들이 좀 활력을 찾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나? 그것도 대형 카페들만 재미 보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작은 카페들이 그래요? 이런 곳들은 네. 대형 카페는 오히려 두쫑쿠를 만들 여력이 좀 안 여력이 안 되기도 되니까 하고. 그 신상품 출시하려면 또 기획팀 거치고 뭐 결제 받고 이래야 되니까 맞아요. 어려운데 여기는 바로바로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니,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동네 카페 중에서도 좀 대형 카페들이 있잖아요. 좀 유명한 카페. 거기가 네네. 더 이제 시너지를 얻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두쫑쿠 원주에서 좀 열풍이 일어나는 카페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규모가 몰랐던. 큰 카페들보다는 그래도 좀 작은 규모의 카페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아니 아까 뭐 언니네 오븐도 잘 나간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네 오븐 그러니까 제가 이미 대기업 카페들이 더 잘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맞아요. 하나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뭐 먹어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 돈 주곤 이런 걸 잘 안 사먹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딱 네. 선물 받아서 먹으니까 그렇죠. 아주 딱 적당한 네. 생각은 들긴 했는데. 저는 먹어볼 기회가 없어요. 약간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요. 네, 댓글을 거의 안 달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방송 한 분 달아주셨는데 신범선님 어김없이 올려주셨어요. 네, 오잉 벌써 올라와서 깜짝 놀람 이렇게 네. 다루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제 시간에 안 올렸으면 제 시간에 올렸더니 벌써 올라왔다 하니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하셔서 참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오후 7시에 정확히 땡치고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놀라셨죠? 네, 앞으로는 이것이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아마 놀라시려나 여기 바로 또 올라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올라가야죠. 제 시간에 올라갔겠죠? 네. 네, 이 방송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보내주세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유튜브에 이렇게 닉네임 걸고 댓글 남기기 좀 그렇다,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제 왼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구글 폼 나오죠. 여기에 뭐 자유롭게 별명 쓰시고 아무 내용이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칭찬, 항의, 제보, 뭐 오류 정정, 뭐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으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원주와는 저희 또 힘을 보태주실 수 있는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네네. 네, 왼쪽에 또 QR 코드 나가고 있죠. 스캔하시면은 정기 후원 신청하실 수 있는 창 나타나니까요.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 한번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회적으로 저희 아래 댓글 나가고 있는 입금 계좌를 통해서 또 자율 구독료 납부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네, 편하실 때 한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제가 명단에 소개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네. 월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번 주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네. 해서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저희 회의 때 하실지 뭐 그러면 정리해 오신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해드린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요. 그 생각이 다음에는 좀 나가지고. 준비를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 바쁜 연초 보내고 계시죠. 뉴스 챙겨볼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매일 아침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뉴스와 생활 정보를 정리한 뉴스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왼쪽에 위에 나올 거예요. 아마 위에 나오는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뉴스 레터 정기 구독을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뭐 우리
TV 방송 같은데 보면은 네. 이벤트성으로 어디 나오는 캐릭터 찍어서 올려주시면 뭐 선물 드립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뭐 QR 코드도 위에 갔다가 아래 갔다가 이렇게 네. 뭔가 재미를 지금 재미 요소처럼 드려야 할지 재밌나 그게? 아, 저랑 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그래요. 들어가지고 편집만 더 힘들게 만드시네요. 자, 오늘 175회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 논평하는 원주 통신과 원주를 좀 더 깊게 아는 척 해보는 원주 탐구 보고서 준비돼 있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 통신 첫 번째 이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청와대 오찬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오피셜은 아니고 알려졌어요. 네. 네. 유력 후보군 중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건 우 수석이 처음입니다. 네네. 저희가 여러 명은 아니지 강원지사는 뭐 하마평에 이제 올렸었는데 뭐 김진태 지사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쵸. 재선 도전한 네.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우상호 수석 아니면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상호 수석은 거의 뭐 오피셜이지 이 정도면 5천 자리에서 얘기하면 기사로 나가도 괜찮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네. 기사로 많이 나왔고 언론들도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우상호 수석의 측근이 춘천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털을 잡고 바닥 민심을 이제 훑고 다니겠다. 이 전초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원래 처음에 이제 춘천 원주를 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측근이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저 강원 정치 1번지는 일단은 춘천이니까 상징적인 거의 다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G1 여론조사에서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상호 수석이 김진태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 8.2%포인트 차 우위를 보였습니다. 우상호 46.3, 김진태 38.1.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지난 대선 때 우상호 수석이 어쨌든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바닥을 좀 훑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빌드업을 한 거지. 강원지사를 좀 나가볼까 이러면서. 근데 대선 결과가 강원도는 썩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김문수가 이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야 우수석이 볼 때 강원도 안 되나? 내 철원 출신 이거 약발이 안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제 기세를 타고 있고 정세도 지금 좋으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러저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그 기회 네. 그 결심의 마침표를 좀 찍어준 게 아닌가 이번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네. 그리고 은근히 대통령실에서도 좀 힘을 실어주려는 건지 정부에서도 좀 지원 사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총리가 와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미 왔죠. 저희가 녹음한 이유긴 한데 어제 15일 춘천에서 열린 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국정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사실 직접 오는 거는 그니까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강원 현안과 수건 사업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녹음 이후의 일정이긴 한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이제 어제입니다. 15일. 일단 총리가 이렇게 춘천을 방문하고 2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원주를 방문해요. 이분 또 춘천 출신이죠. 네, 강원 연구가 있는 윤호중 장관이 또 원주에 와서 정부의 새 성장 전략인 사회경제연대의 상징적 도시로 협동조합이 처음 시작된 원주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단체장이 다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그리고 부시장, 부지사 다 온다는 거예요. 원주로. 그래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요. 산림항공본부 점검도 원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주 원주를 떠들썩하게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정부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우수석이 공식화한 이후에 물론 예정돼 있었겠지만 예정돼 있던 겁니다. 이거는 네네. 네, 우수석의 그 발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아주 이제 우수석이 꼭 이겨야만 하는 춘천 원주를 총리와 장관이 잇따라 방문을 한다는 점. 여담이지만 G1 여론조사에서 특히 우수석의 이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게 원주였거든요. 네네. 의외죠, 사실은. 왜냐면 우수석은
우수석은 철원 출신이니까 영서 북부에서 지지가 좀 높을 것으로 우리는 이제 쉽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춘천 쪽에 인기가 있지 않겠냐. 근데 의외로 원주도 괜찮게 보고 있다 우수석을. 맞아요. 여기서 더 시너지를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수석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저 보셨지 않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그렇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네. 부분이 또 힘이 실어질 수 있는 요소니까. 우수석도 뭐 이 자리에 또 동행을 한다면은 뭐 기정사실. 그 쐐기를 네네. 박는 거죠. 예. 그리고 참고로 이날 행안부 장관이 이제 원주 올 때 뭐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도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수석은 이제 거의 몸풀기 다 하고 있고 이제 남은 한 명 이광재 전 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이 뭐 뚜렷한 거칠 표명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고심 중이다.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도지사 예비 그 후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안 받으면 이제 페널티 물게 됩니다. 네네. 근데 우수석은 지금 공직이기 때문에 예외고 나중에 출마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광재 전 지사는 사실 내야 되거든요.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은. 근데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로 아니면 안 나갈 생각인 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언론 기사에서는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여간 고심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를 자주 찾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봤을 텐데. 여론조사상에서는 우수석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걸로 꾸준히 나오고 있죠. 맞아요. 어떤 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다 이광재 지사가 우수석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원 여론조사에서도 이광재 지사는 49.5, 김진태 지사는 37로 12.5%포인트 차. 이광재 전 지사가 리드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압승이죠. 본선에서 이 정도 나오면 이거 뭐 거의 정치 재기에 완벽한 그럼요. 완벽한 재기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무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조금은 뭐 고민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분당에 터잡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큰 그림을 그리는 분 아닙니다, 이분이. 강원지사에 대한 뭐 이 그림도 있겠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또 대권 가도에 대한 그림도 있을 것이고. 어느 쪽이 조금 더 본인의 앞으로의 향후 진로에 그렇죠. 더 이로운 방향이겠느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네. 뭐 저 국무총리 자리도 어른거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도 어른거리고 복잡하겠죠? 네, 그냥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 현직인 김진태 지사도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여론이. 그래서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나 봐요. 그래서 조기 등판 하십니까? 미리 경쟁력 확보하실 겁니까? 하는데 일축하더라고요. 좀 더 도정에 집중을 하겠다. 오. 아무래도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어차피 일찍 나가나 늦게 나가나 그쵸. 지금 봐서는 큰 차이 없거나 당이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현직인 점을 최대한 살려서 더 오랫동안 도지사직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정 성과를 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최근에 그 지지율이 5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네. 리얼미터가 이제 매월 이제 광역 단체장들 대상으로 이제 도정 운영 평가, 시정 운영 평가를 조사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이번에 50%까지 넘겼더라고요. 아니, 5개월 연속 상승을 해가지고. 저는 이거 봐서 신기했던 게 저희 그 지원 여론조사도 리얼미터에서 그랬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거기서는 분명히 김지사의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같은 기관에서 왔는데 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리얼미터 이거 너무 민주당이 좋게 나왔다고 이번에. 그래서 아무튼 뭐 가려서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봤을 때 그래도 꾸준히 한 게 좀 더 신빙성 있지 않겠습니까? 리얼미터 어쨌든 광역 단체장 평가에서는 김 지사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상승 이게 몇 퍼센트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승세가 계속 그렇죠. 나타났다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보다 어쨌든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네네. 거니까. 그 영동권에서는 어쨌든 대체로 그래도 김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 지난번에 뭐 지원 여론조사에서는 무슨 뭐 영동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믿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부정적인 이슈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자꾸 이 중간중간에 본인 스스로의 뭐랄까 헛발질인진 몰라도 그래서 요즘 많이 자중하고 있지. 그래서 요새는 잘 안 그러니까. 나오죠.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죠. 뭐 레고랜드로 시작해가지고 뭐 산불 났는데 골프 치러 갔다고 맞아요. 뭐 여러 구설수들이 있었는데 저기 내란 전국 때도 그랬고 요새는 많이 자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출마 선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방선거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원주통신 다음 이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의 원주을을 지역구로 둔 송기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 송기현 의원 삼선할 때 뭐 그래도 좀 묵직한 자리 하나 얻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다 못 얻다가 원내대표도 못하고 상임위원장도 못하고 정책위의장도 못하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체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맡긴 맡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정개특위라는 거는 어쨌든 여야 간의 협치가 빛을 발해야 되는 위원회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정청래 같은 사람보다는 이게 개파색이나 이런 뭐 색이 뚜렷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무던하고 여야 소통이 좀 원활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기현 의원이 좀 적임자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것 같아요. 네. 한때 뭐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는 말도 수박 있긴 했었지만 한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댓글에 많이 달리던데 하여간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아요. 능력이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정개특위 위원장에 송기현 의원이 앉게 됐고 이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여야 동수예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앞으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네. 어떻게 짜느냐가. 그리고 지금 진보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비례대표 확대.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지금 대체로 의원 정수의 한 10%거든요. 이게 너무 적다. 비례대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뭐 국회도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광역의회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 이상으로 한 2배 늘려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고요. 또 선거구 선출 정수 확대. 이거는 또 역시 이제 소수 정당에서 보통 많이 요구를 하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2인 선거구들이 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점점 줄이는 추세라고 하는데 근데 2인 선거구가 뭡니까 여러분? 1위부터 2위까지 당선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양당 체제니까 뭐 1등은 국힘 아닌 민주당, 2등은 그 민주당 아닌 국힘.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결국 양당이 논아먹는 구조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양당제를 고착화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들이 계속 그래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 정수를 2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3명에서 5명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3위, 4위, 5위까지 뽑힐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수 정당도 뽑힐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럼요. 아무리 거대 그 두 정당이 그렇다고 후보를 뭐 5명씩 내지는 않냐. 5인 선거 보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5명 내는 것도. 근데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만약에 5인 선거구다 그러면은 1위 뭐 민주당, 2위 국민의힘, 뭐 3위 조국혁신당, 그리고 뭐 4위 다시 한번 민주당. 5위 뭐 개혁신당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고 그 뭐 아시겠지만은 지방선거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 공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 1 나, 가, 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막 3명 공천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5인 선거구까지 만들게 되면은 어쨌든 더 열리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민주당 표가 갈라질 것이고 가나다로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갈라지면 소수 정당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를 항상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양대 정당이 굳이 그쵸. 지금 너무 좋은데 논아 먹는 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받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선거구에 따라서는 무투표 당선인 경우도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2인 선거구인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공천이 딱 2명만 되는 경우에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이라든지 경북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워낙 강할 경우에는 2인 선거구 해놓으면 2명만 공천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선출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 이것도 계속 나오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지구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언제였죠? 2004년인가 5년에 이제 이른바 이제 오세훈법이 발의가 되면서 당시 이제 오세훈 의원의 주도로 뭐 정치개혁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정치자금법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이제 지구당이 뭐 하여간 뭐 검은 돈이 오가고 뭐 하여간 뭐 적폐 중에 적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없앴는데 이제는 또 다시 만들자 20년 만에 이게 없으니까 뭐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되고 당원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렵고 뭐 이래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당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지구 단위로 이제 정당을 어떻게 보면은 지부처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정당이 원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 이름으로 당 명의로 사무실을 개소할 수가 없고 상근 직원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이제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에만 국회의원 사무실을 당 사무실로 겸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당 자체의 명의로 지금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좀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럼 그냥 열어줘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그냥 개인 사무실을 그렇죠. 같이 쓰는 형태로 그런 셈이 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항상 오래 걸리죠. 좀 아니면 과감하게 요 비례대표 확대하니까 생각이 난 네. 건데 도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비례 그 연동제 있잖아요. 그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도입할 수 아니 지금도 복잡해 죽겠다는데 도입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야 뭐 도입하면 좋겠지만 이제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사표는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야 하면 좋죠. 그걸 관철이 되냐고. 거대 양당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까지 논의하면 안 끝납니다. 다다음 지방선거까지 논의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비례대표 확대라도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럼 작년 12월 초까지 선거구 획정 끝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도 못했죠. 지금 해도 늦었어. 지금 해도 이제 발족했어. 이제 그때 뭐 특검이니 뭐니 해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게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개특위를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건데 이미 늦었고요. 근데 항상 늦었습니다. 빨리 한 적이 없어요.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그해 3월 9일에야 선거구 획정이 됐어요. 이 선거 3개월 앞두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출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그때 짠 거야. 아니 후보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난 내가 어디 출마하는지를 3개월 전에 알게 되는 거야. 유권자도 어이가 없고 출마자는 더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2022년에는 더 늦었어요. 4월 22일 선거를 거의 한 달 반 남겨두고 그때서야 이제 게임의 룰이 정해졌다. 이번에는 과연 빨리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근데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에도 3월 아니면 4월에 대작해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정개특위 구성이 더 늦었거든요. 시작이 더 늦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더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월 20일보다도 더 이후에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원래 원칙상으로는 180일 전까지 해야 되긴 그렇죠. 하지만 절대 미뤄져서 안 되는 그 시기가 있나요? 데드라인 같은 게? 선거 전날까지는 해야겠죠. 투표용지 나오기 투표용지 나오기 전까지는 해야겠죠. 뭐. 그거 뭐 4월 20일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진짜 지각인데. 근데 아마 뭐 그 5월 중순이 이제 후보자 등록일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해야겠죠. 네, 후보자 등록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선거구로. 네, 그때까지는 해야겠죠. 5월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거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자, 그리고 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결정이 논란이 많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라북도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선출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았다. 네네. 뭐 무효라고까지는 못했겠지만은 사실상 무효에 가깝다라고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이 어쨌든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의 한 표와 국인 에디터의 한 표가 그래도 최대한 동등한 무게감을 지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의원을 뽑을 때는 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일단 구해서 그 평균 인구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쉽진 않은데 예를 들게요. 그 강원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의 이제 모든 도의원 선거구 그 평균 인구를 구해보면 34,284명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상하한 50%를 적용하게 되면은 상한선은 51,426명이고 하한선은 17,14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와 최소 인구가 17,142명은 돼야 되는 거고요. 51,426명을 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표의 가치가 최대한 동등해야 되니까.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상하 50%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 10,000명 사는 지역이 만약에 어떤 선거구를 막 획정해가지고 어느 지역은 10,000명이야. 10,000명밖에 없어 인구수가.
도의원 1명을 뽑는데 10,000명이야. 또 어느 지역구는 도의원 1명을 뽑는데 60,000명이야 인구가. 그러면은 한 표의 가치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00명 사는 곳에서 도의원 1명 뽑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한 표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고 6만 명 사는 선거구의 주민은 내 한 표의 가치가 6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너무 가벼워지는 거고. 네, 10,000명 사는 그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맞추기 위해서 평균 도내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상하한 50% 안에서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 선거법에는 그 최소한 시군에서 도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어땠냐면 장수군은 일단 인구에 미달했습니다. 하한선에. 워낙 장수군도 인구가 적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 소멸을 지금 빡세게 겪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일단은 미달을 했지만 우리 선거법에는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선관위가 그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1명을. 근데 누군가 이걸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거죠. 아니 여기 인구가 하한선 미달인데 이거 우리 민주주의의 표의 등가성 원칙이 위배된 거 아니냐? 왜 정수를 1명을 줬냐?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보니까 그렇네. 표의 등가성 원칙이 중요한 건데 이거 왜 도의원 1명 뽑도록 했냐? 정수 왜 배정했냐? 해가지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 있어서는 어떤 시군의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 이거보다는 표의 등가성을 좀 더 높게 그 판단한 거네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표의 등가성이 위배됐다고 본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시도의원 정수 1명을 최소 1명을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 뭐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의 옳고 그름보다는 어쨌든 등가성이 위배된 것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돼요. 손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난제입니다. 이것도 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도의원을 최소 시군에 1명씩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뭐 공룡 선거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막 4-5개 시군을 합쳐가지고 막 선거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도의원은 그렇게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시군을 합쳐서 선거구를 못 만듭니다. 도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당 최소 1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특정 지역을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화천하고 철원을 합쳐가지고 도의원 1명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화천 1명, 철원 1명 이렇게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인구가 만약에 다 미달돼.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합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난제가 있는데 어쨌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2월 19일까지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때까지 안 하면 난리 난다. 선거구 다 무효다.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왜냐면 점점 더 지역 소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장수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또 해당되는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소멸의 그런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특례를 적용을 해가지고 도의원을 1명은 그래도 보장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헌법소원 내면 또 위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도 표의 등가성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표의 등가성 앞에서는 어떻게 법을 바꿔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도의원을 늘리면 됩니다. 그럼요. 도의원 숫자를 늘리면 1명씩 다 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배정하고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도의원 현재 있는 파이 안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파이를 키우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평균 그 인구, 그러니까 그 선거구 인구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면 도의원 수가 늘어나면은 선거구가 늘어나면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나눠주기가 더 편한 거죠.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지금 잘 되십니까? 저희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말하면서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파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도 지금 뭐 있는 국회의원도 줄여라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표성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하고 시의원 숫자가 좀 적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더 늘려야 하는 판인데 사실 뭐 그것도 여론이 안 좋잖아요. 있는 지방의회도 지금 다 없애라고 하는 판이다 보니까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슬기롭고 효율적인 해결책은 지방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2월 19일까지 못하겠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거구 다 무효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원주는 사실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원주는 오히려 도의원과 시의원이 1명씩 늘어나게 생겼어요. 기업 도시 인구가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정면, 문마급, 불온면, 귀례면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1선거구, 도의원을 뽑을 때는, 시의원을 뽑을 때는 이제 가선거구로 불리는데 여기 선거구가 지금 5만 4천여 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그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5만 1,426명이잖아요. 그럼 초과했잖아요. 넘었습니다. 그럼 쪼개야 돼요. 네. 5만 4천 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쪼갤 것이냐? 지정면 인구만 해도 지금 32,942명이거든요. 그럼 얘 하나 단독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 하나 단독으로 분구시켜. 그럼 지정면 선거구 하나 나오죠? 그럼 남은 애들 뭐야? 문막, 불온, 귀례잖아요. 근데 문막, 불온, 귀례도 지금 보면 21,200명으로 하한선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면이 그냥 혼자 뛰쳐나가도 충분히 두 선거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밸런스가 아주 뭐 이렇게 차이 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법령에 다 준수되는 거죠. 맞아요. 법령에 다 들어가는 거고 법령을 충족하는 거고요. 법령이 정한 기준을.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 원래 지금 1가선거구 같은 경우는 도의원 1명과 시의원 3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1인 선거구, 시의원은 3인 선거구인데 쪼개게 되면은 이게 맞나? 지정면 단일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1명을 뽑고 시의원 2명을 뽑게 되겠죠. 네네. 2인 선거구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문막, 불온, 귀례 선거구는 역시 도의원 1명 뽑고 시의원 2명 뽑는 또 2인 선거구로 재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합이 어떻게 됩니까? 도의원 2명이 되고 시의원은 4명이 뽑히게 되니까 한 명씩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주는 현재 도의원 8명인데 9명이 됐고요. 시의원은 현재 24명인데 25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도의원과 시의원을 보유하는 지방 정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파이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다른 데서 준 몫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군 단위에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간당간당한 지역도 있어가지고 그쵸.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월 19일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이를 키우지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기현 의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국회 정개특위가 참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고요. 그 위원장을 맡은 송기현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춘천시 정부가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일대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청 앞 도로변 200m, 시청 시의회 주변 도로 700m 구간이 대상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요. 표시와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설령 정당 집회 현수막이더라도 즉시 철거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주요 교차로나 관광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내용상에서 봤을 때는 아예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정당이 거는 거는 뭐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회 신고하고 붙이는 것도 함부로 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냅두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그냥 떼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춘천에서 어쨌든 이 전부터도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가져왔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수막 없는 거리까지도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선언을 한 것 같고 우리 원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수막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현수막 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원주 시민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도 싶더라고요. 요 기사 처음에 딱 봤을 땐 그래 저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모든 현수막이 없는 현수막 현수막 프리존처럼 현수막 프리존 시청 앞쪽으로 시청 앞에 시의회 아주 깨끗하게 비워놓겠다. 원주가 특히 어디가 많죠 현수막이? 저는 뭐 여기 통일 아파트 사거리나 이런 데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 눈에 띄긴 하던데. 원주 일단 의료원 사거리 맞아요. 그쪽에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가서 거기 이제 의료원 사거리에서 옛날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 지나서 있는 남송 사거리 거기에도 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주요 교차로에도 다 있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네. 뭐 저 AK 플라자 지난 거기도 맞아요. 대선 때였나요? 총선 때였나요? 이렇게 횡단보도 4면을 다 김문수 후보였나? 이게 현수막을 덮어가지고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현수막을 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도 현수막 참 많죠. 거기가 또 그 LED 전광판이 있다 보니까 네. 상징적으로 거기에 그냥 전시 공간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몰빵하는 경우도 네. 있고 뭐 시청 앞쪽에도 그렇고 저기 뭐 무실동 다이소 사거리도 그렇고 맞아요. 좀 많습니다. 네,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뭐 적당히 붙어있으면 모르는데 뭐 덕지 또 붙더니 선거 다가오면은 막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시장 출마자 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뭐 다 붙을 예정이니까 아득해지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지난 명절 때도 이렇게 시정부도 그런 걸 좀 의식했는지 네. 원래는 그런 이게 명절 맞이 인사 현수막 같은 것도 그냥 막 걸려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많이 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이제 그런 인사 현수막도 그 시 지정 게시대나 아니면은 그 광고할 수 있는 게시대만 걸어라. 그렇죠. 이렇게 권고를 했죠. 네, 권고를 했었잖아요. 잘 안 지켜지대? 근데 모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도배를 해놔가지고 저 역효과 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주도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현수막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 원주신문에서 사설을 썼더라고요. 우리 아마 또 심규정 편집장님이 필봉을 휘두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목부터가 이래요. 현수막 홍수 낯간지러운 관치 홍보 아닌가 라고 해서 저희가 일전에 얘기했던 그 공무원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 네네.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대목을 하나 읽어보면은 한 구절 읽어볼게요. 거리마다 나붙은 현수막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게시 주체인 단체의 명칭만 다를 뿐 서체와 디자인 그리고 강조하는 문구가 마치 한 도안에서 나온 듯한 붕어빵 형태를 띠고 있다. 자발적인 축하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직적인 동원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등장했다는 비아냥과 함께 관치 홍보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붕어빵 현수막. 이거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내셨어요. 저희가 그때 적절한 표현을 분명히 이게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단 것 같은데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딱 붕어빵 현수막이다라고 역시 잘 지칭을 해주셨어요. 필력이 남다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밑에도 여기 그 대목이 소음이 된 홍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 이런 그 마지막 문단에 그러네. 제목이 돼 있어가지고 설령 그 속에 일부 사실이 담겨있다 한들 지금의 거리는 절제되지 못한 그들만의 자화자찬이 본질을 덮어버린 시각적 소음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야, 문장이 뭐 날이 그렇습니다. 이야, 시각적 소음, 그들만의 자화자찬이 본질을 덮어버린 시각적 소음의 현장. 이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역시 심규정 편집장이. 원주신문이 사설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뭔가 정비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고민도 있습니다. 이게 현수막을 또 그렇다고 깨끗하게 일소하면은 이게 또 민주주의 국가 맞나? 그 자체가 들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서 아까 뭐 현수막 프리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거리를 다녀서 그런지 뭐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고 이제 나중에 다시 검색해서 찾아본다든지 이런 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너무 현수막이 조금 보기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이걸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좀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뒤에 사실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권력층을 비판할 수 있는 어떤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냥 다 철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칫하면 이게 입틀막 행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우리는 항시 또 갖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점. 예전에 뭐 하도 방탄국회가 빈번하니까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2.3 계엄 때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면 금지를 할 경우에는 정말 숨막히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의 말살로도 얼마든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악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가 또 능사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사실 시청 시의회는 춘천 시청 시의회가 이제 도청 주변을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권력층에 향한 메시지를 신문고처럼 이렇게 현수막에 적어서 날릴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부터 금지한다는 것도 약간 다른 의도를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아예 현수막 프리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당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엔 또 달 수 있게 어느 정도 또 그거는 해준 게. 어차피 시에서 못 막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선별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강릉의 경포도 경포 인공분수에 찬성하는 여러 가지 관제 현수막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수백 개가 덮었잖아요. 네. 그런 건 냅두잖아요. 다 불법인데도. 그니까. 원칙이 있으면 뭐 불법 현수막을 다 냅둬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시장에게 우호적인 아까 말한 그 붕어빵 현수막 같은 거는 냅두면서 정작 권력층을 비판하는 또 현수막은 떼버리는 이런 식의 선별적 적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행정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눈꼴 사나워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뭐 감사 인사, 현수, 뭐 정당이든 뭐 저 의원들이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 기준을 세우기가 참 애매해. 인사하는 거 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원주에는 부정선거 현수막도 굉장히 많고. 많죠. 황교안 씨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그 원주 현수막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도 이거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되는 것인가? 또 나중에 혐오 표현에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봐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어설프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제대로 뭐 시민 공론화를 거쳐서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요런 혐오 표현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하여간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는 너무나 뭔가 아까 말한 시각적 공해라고 했나요? 그걸 유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라는 우리 공동체 합의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이런 현수막으로 자꾸 어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아주 제한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론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사를 나누고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은 굳이 꼭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현수막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덜하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인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지역에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한 주관적인 고찰, 원주 탐구 보고서. 원주 탐구 보고서. 오늘은 원주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도대체 20대는 무슨 일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살짝 이해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정부가 2022년부터 2년마다 청년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마침 2025년도에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이제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주민등록 자료, 원주시 사회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인구 동향 조사 등 각종 통계 자료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막 새로 설문조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청년은 누구냐? 여기서 저희 둘은 그래도 청년이에요. 기준에 따르면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인구를 이제 청년이라고 친 겁니다. 기본법보다는 이게 좀 확대가 돼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네.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45세까지도 보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딱 한 2030을 딱 청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분야별로 이제 살펴보더라고요. 인구, 가구, 그리고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통계들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저희가 뭐 오늘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눈에 띄는 몇몇 통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인구부터 봐야겠죠. 그쵸. 몇 명이나 살고 있냐? 2024년 기준 원주시의 청년은 93,169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36만 2,164명이니까 청년은 25.7%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청년이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2022년에는 26.7, 2023년에 26.1이었는데 결국 2024년에는 26이 붕괴해버렸습니다. 26% 선이. 그래서 25.7까지 낮아지고 말았다. 2년 전 대비해선 1%가 딱 그렇죠. 떨어졌네요. 맞네요. 네. 그리고 근데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강원도는 청년 비율이 22.4인데 우리는 25.7인가 그래도 한 3%포인트 정도는 앞서고 있죠. 근데 또 전국 평균에 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은 26.3이라서 우리가 한 0.7%포인트 정도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원주가 전국이랑 그래도 좀 흡사하고 그렇죠. 이게 강원도는 더 낮고 근데 이게 하락폭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강원도의 서울이잖아요. 그 역할은 좀 하고 있다라죠. 근데 이게 남성 여성 비율이 은근히 차이가 있네요. 남성 청년이 27.2%, 여성 청년이 24.3%, 남성이 한 3% 포인트 정도 더 많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 청년들이 좀 더 이제 바깥에 일자리를 구하는 거, 관외에서 일자리를 경우가 좀 많다, 어느 경우가 많다고 해야 할지 출생 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남녀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주라든지 강원도에서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기사들이 몇 번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연령별 청년 인구를 한번 볼까요? 20대 초반, 20대부터 24세까지는 한 19.8% 전체 이제 청년 중에서 네네. 전체 청년 중에서 19.8%는 20대 초반, 20대 후반, 25세부터 29세까지는 23.7%. 30세부터 34세, 30대 초반이 가장 많네요. 25.9%. 아, 제가 여기 해당되는 여기 지금. 해당되시네. 아, 구기 씨 빠지나요? 저는 이게 2024년 기준이면은 24년 기준. 저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들어갑니까? 25.9%에 해당되시고요. 마지막에 30대 후반, 35세에서 39세는 23.8% 정도. 그러니까 30대 초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후반, 그 다음이 20대 후반, 그 다음이 20대 초반. 아, 이게 역시 우리도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젊은 인구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좀 그 20대 초반으로 올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조금 더 심각해지네요. 아, 그래요? 보니까 이제 20세에서 24세가 그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117.2가 퍼센트가 나오는 게 이게 남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 기준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30대 후반으로 오면서는 105.7 이렇게 좀 점점 감소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20대 초반에서는 성별 불균형이 더 좀 심각하게 나오는 거 그러네. 아닐까. 네. 그러면은 아예 대학을 갈 때부터 이게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그럴 건지.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 아까는 나는 직업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직업을 구하러 타지로 떠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여성 청년들이 더 원주를 떠나게 된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또 바로 이런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과 연동되진 않겠지만 네. 20대 초반에 그런 경향이 이런 성비의 불균형에서도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그 세대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20대의 결과가 조금 더 보수화된 지표가 높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선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20대 남성이 좀 더 보수화된 그 결과들, 그리고 20대 여성은 그래도 좀 더 민주당에 가까운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조사를 할 때 이 20대 초반에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전체 여론조사에 20대로 묶였을 때의 결과도 좀 더 보수화된 결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성비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네요. 117대 2. 남성이 한 17% 정도 20대 초반에서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석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정치적인 해석. 네. 언제 토박이시잖아요. 토박이다운 해설. 토박이 네. 그쵸, 그래도. 근데 아니 국인 씨의 생애 주기로 보더라도 말이죠. 국인 씨는 대학 때문에 이제 떠났다가 다시 회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고향을 찾아 돌아온 연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비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남성 청년들은 관외로 대학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여성 청년들은 관외로 나가면 그냥 거기서 이제 취업하게 되는 것이 돌아오지 자연스럽다. 않는다.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 관외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남성, 우리도 사회 자체가 또 가부장적인 게 있으니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원주에 와서 결혼해서 원주에다 터를 잡을 수 있는 거, 원주가 고향일 경우에. 네네. 여성은 또 요즘 또 그렇게 하나요? 남성의 고향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 그냥 터를 잡는 경우도 있을 그쵸, 것이고, 결혼할 그런 경우도 경우에. 있죠. 네, 네. 그런 것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읍면 동별 청년 인구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구인 씨는 역시 일산동 본인이 그럼요. 살고 있는. 네. 근데 이게 좀 눈에 띄었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청년 인구의 비율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네. 청년 인구, 원주시에 사는 청년 인구가 100%라 그랬을 때 동별로 이제 청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처음에 살펴봤을 때 일산동이 2.9%로 2.8%로 나오길래 역시 청년들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7은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비례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나 원도심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동 안에서의 청년 비율을 또 따로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일산동이 30.4%인 거예요. 31.4%.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25.7인데 네네. 34%라고 하셨나요? 31.4%.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한 6%포인트 높으니까 눈에 맞아요. 띄는 젊은 층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산동 인구수 자체가 적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왜 이렇게 인구 적은 거를 강조하세요? 자꾸.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다른데 적은데 한참 많은데 뭐 일산동 뭐 적으면 얼마나 적다고 뭐. 그러니까. 더 적은 데도 많은데.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엄살이 심하죠. 원주에서 가장 젊은 동네 중에 하나다. 그렇죠. 라는 일산동 측면에서.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 얘기하면 지난 대선 때도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율,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또 높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부자릿수 이상을 네. 기록하기도 했고. 그런 게 이제 20대 인구가 많죠. 아무래도 대학이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당연히 세브란스 연세대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대 인구가 그렇게 그래? 의외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의과대학 한 6년 다니니까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은 옮겨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동안에는 일산동이 제가 사는 아파트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훨씬 더 이 비율이 낮을 거라고. 그건 맞죠. 우보 삼성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생각을 전체를 했는데, 보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요런 통계를 봤을 때 이게 확실히 그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그 그렇죠. 의과대 학생들의 어떤 수나 이런 것들이. 일산동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허리가 약하죠.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세부 지표로 보면은 40대 인구가 원주에서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네. 원주시 그러니까 전체 1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까지를 쭉 늘어나서 이제 원주시의 인구 구성 비율을 봤을 때 40대가 원주시 평균 15%거든요. 근데 일산동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대가 엄청 적은 거죠. 반면 20대는 원주 평균이 11%인데 일산동은 17%. 그러니까 대학생 인구가 확실히 많이 반영돼 있다. 맞아요.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구인 씨는 원주 평균하고 거의 같네요. 30대는 원주 평균도 13%, 일산동도 13%. 40대부터 이제 떠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40대까지 괜찮으십니까, 일산동? 저는 잘해야죠. 이 비율을 좀 우보 삼성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제가 지키겠습니다. 재개발할 때까지 두 자릿수를 만들어 어떻게 돼야 되고. 보겠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확실히 나타나기는 해요. 60대가 원주 평균보다 많고 70대 이상도 원주 평균 12%인데 일산동은 18%까지 가니까 확실히 70대 이상 인구도 많은 상황. 그러니까 젊은 인구와 아주 고령 젊은 인구가 인구가, 네. 공존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중간층은 별로 없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랄 수 있는 40대, 50대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그러네. 그래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그렇게 역시. 높게 나왔나요? 있죠. 10대 이하도 굉장히 적네요. 원주 평균이 16%인데 일산동 10%만 네네.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이게 3040이 적은 게 이제 10대 이하의 비중에서도 같이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는 반곡 관설동도 한번 볼까요? 반곡 관설동 28.7%. 원주 평균보다 살짝 높네. 한 3% 포인트 정도 높네요. 네네. 그러니까 반곡 관설동은 이제 40대가 반대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죠. 40대 인구가 원주 평균 15%인데 반곡 관설동 19%. 30대도 많은 편이에요. 한 평균보다 한 3% 포인트 정도 많고 50대는 평균하고 같고 오히려 고령층 비율이 거의 없죠. 60대가 평균보다 6%포인트 적고 70대 이상은 5%밖에 안 됩니다. 원주 평균 12%인데 거의 고령층이 없는 맞아요. 지역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10대 이하에서는 평균보다 더 높게 엄청 나타나고 많죠. 있고 가장 네.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10대 이하가 평균이 16%인데 반곡관설동 23%다. 야, 그러면 소아 청소년이 엄청 많은 지역이네.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다음에 실감이 안 되냐 나는? 그래요? 반곡관설동 사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근데 이렇게 많은 거야? 제가 종종 네. 가는 그 소아과도 그렇고 네. 요 인근에 이제 그 슈아의 또래 친구들이 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많아요. 여기 네. 근처에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많은 이 그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확실히. 네. 이때는
저기 청솔 사실 때 아니세요? 관설동? 맞아요. 아 그럼 네. 그 인구가 여기 들어갔겠네. 방곡 관설동이니까 청솔 살 때 인구가 반영됐겠네. 2024년이면은. 아니요. 저 일산동일 거예요. 2024년이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닌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어린이가 많은 지역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지역 지정면도 한번 봤는데 지정면 같은 경우가 29.4% 역시 평균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4% 포인트 정도. 지정면이 아마 10대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을 거예요. 25%. 지정면 인구의 4명 중 1명은 청소년과 청소년이다.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이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20대 인구가 가장 적은 편 중 하나예요. 원주에서. 이게 의외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 20대도 많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정면 20대 인구가 원주 평균이 11%인데 그 지정면 7%에 불과합니다. 평균보다 4%포인트 적다. 반면 30대 인구가 엄청 많죠. 평균보다 8%포인트 많고 40대도 평균보다 6%포인트가 많고 고령층은 역시 확 줄어듭니다. 50대 인구도 거의 없어요. 별로 네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오묘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일단은 20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힘 성향이 강한 20대 인구와 그 70대 이상 인구는 가장 적은 편 중 하나야. 네네. 그런데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또 50대는 평균보다 적어. 이제 40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30대가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 아니냐. 30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지정면의 향방이 갈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10대 이하의 비율은 또 높아. 아, 그렇지. 그럼 향후에 미래 자산도. 근데 이들이 다 남아 근데 지정면에 남느냐가 근데 관건이잖아. 혹시 남는다면은 이게 향후에는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른다. 미래 세대를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네. 그렇죠. 갑자기 선거 분석을 하고 있어. 자, 갈 길이 먼데 읍면동별 청년 인구는 이런 게 눈에 띄었다. 그러니까 일산동에 의외로 청년이 많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인식 봤을 때 해야 한다가 41.6%,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이 45.5%, 할 필요가 없음이 8.6%로 대체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네네. 게 이제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원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1%인데 대부분 이제 뭐 중장년 세대는 이제 좀 높게 응답을 했을 테니까 53.1이 나왔는데 청년은 41.6으로 한 11% 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다라는. 그리고 점. 아직 좀 뭐 미정의 영역이 좀 가장 높게 나온 걸 보면은 네. 그리고 남성 여성 격차도 좀 확인되죠. 남성은 해야 한다가 49%가 나오는데 여성은 33.6%. 그 여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이 51.1% 나오고 남성은 40.1%. 할 필요가 없음이 여성이 12%인데 남성은 5.5%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대체로 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응답도 높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이 높게 나오는데 남성은 대체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차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통념이 그대로 지금 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비혼주의에 대한 어떤 맞아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 청년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주 청년들도 좀 그런 경향이 보인다라는 점. 연령별로 보면 확실히 이제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다급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통념상 한 30대 초중반 이제 결혼 정년기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좀 더 그쵸. 늦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할수록 진짜 이게 이제는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대 18세부터 19세 사이는 해야함이 29%가 나와서 가장 적은데 30대 후반 가죠. 35세부터 39세는 51.2%로 거의 뭐 2배 늘어난다. 네. 해야 한다는 응답이 확실히 생애 주기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통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이 보통 이렇게 아예 정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대 후반,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는 43.5%로 올라갔다가 30대 초반에서는 37.6%로 좀 꺾여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 꺾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20대 후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때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때 고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늘었다가 30대 초반 넘어가면서는 뭔가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0대 후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네. 이게 20대 후반에서는 오히려 해야함이 늘다가 30대 초반에서 왜 줄까? 뭐 직장 생활에서 이제
한 몇 년 차 되다 보니까 이제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또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그쵸, 결혼 네. 생활이 안 하는 게 내 20대 후반에는 이제 직장도 잡혔고 결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치열한 이제 직장 생활과 승진 경쟁에 밀려서 결혼은 좀 나중에 하자로 갔다가 30대 후반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정말 안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해야함이 대폭 오르는 아마 그런 경로를 좀 추정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불필요한 주된 이유도 꼽았군요. 가장 많은 응답이 결혼 자금에 대한 고민이 31.3%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0.2%, 그리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13.6%로 나타나는데 역시 남녀 간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을 꼽았단 말이죠. 네네. 주택과 혼수. 근데 여성은 출산과 자녀 양육 부담을 꼽았어요. 이거부터가 지금 이제 결혼을 괴리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 바라보는지.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임을 나타내는 거지. 남성은 돈 문제, 여성은 현실적인 어떤 육아의 양육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물론 예전보다는 가사 분담이라든지 공동 양육 분담이 잘 된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여성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여성은 하고 있는데 남성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주된 이유는 대부분 다 이제 결혼 자금을 꽂고 있다라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부담은 또 아직까지도 남성이 좀 짊어진 경우도 있는 거죠. 뭐 혼수나 뭐 집은 남자 쪽이 마련해야지 뭐 이런 압력이 또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쵸.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 요건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내가 계속 출산과 육아를 전담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면은 내가 가정으로서 더 벌어야 된다라는 외벌이를.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런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왜 결혼을 안 하자는 거야? 결혼을 할 때가 됐잖아 우리. 근데 이게 현실 고민의 지점이 서로 다르다 네네. 보니까 남성 쪽이든 여성 쪽이든 대화가 좀 안 되는 순간들이 올 것 그리고 같다. 경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남성은 당연히 우리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전제하에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성은 그때 이제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사실은 이게 참 말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국인 에디터는 그런 걸 또 워낙 잘 하셨으니까 지금 육아를 또 전담하고 계시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네. 나름에서의 그런 역할 분담을 좀 그렇죠.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또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런 인식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결말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가 가장 크고, 출산 양육 부담에 대한 고민은 20대 후반 또 30대 후반이 좀 나타납니다. 네네. 그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청년 가구 비율을 볼게요. 일단 원주시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청년이 이제 세대주인 가구라고 봐야겠죠? 네,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를 보면은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보다 줄었네요, 오히려. 그러게요. 청년의 세대주인 가구는 여성이 25.7, 남성이 21.6으로 여성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독립을 한다고 그렇다고 봐야 해야 되나? 할까요? 이게 아까 우리 결혼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 어쨌든 비혼으로 이제 사는 아닌데 그래도 해석이 어렵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의 사례를 네. 든다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다시 원주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세대 분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은 더 먼저 세대 분리를 하는데 네네. 부모님 싫어 이러고 아니 원래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들도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가부장적인 이 가정에서의 압력은 이제 여성 청년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난 빨리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 나가겠다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죠. 남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그래도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는 그래도 잘 자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전망이 표현이 좀 어렵네. 안정망이요? 표현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늦게 독립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다 이 두 아들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게요. 연구하네요. 이게.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 가구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 달아주세요. 네,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청년 가구 중에서 이제 그 어떤 형태인지를 이제 비율을 보면은 당연히 1인 가구가 제일 많죠. 58%가 1인 가구입니다. 청년 가구의 58%가. 그러니까 60% 청년이 세대 주인 가구의 60% 정도, 거의 60% 육박하는 가구가 이제 1인 가구다. 네네. 1인 세대주다라고 보면 되고요. 2인 가구가 17.7.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결혼을 한 거죠. 3인 가구가 이제 국인 씨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그렇죠. 13.7% 이제 4인 가구가 이제 8.7%, 5인 이상 가구는 1.8%. 이거 다둥이 청년 부모, 세대에서. 다둥이 청년 가구죠. 네,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족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자, 1인 가구도 비율 차이가 나. 확실히 여성 1인 가구가 63.7. 남성 1인 가구 54.3. 여성이 역시 더 빨리 혼자 혼자 빨리 사는 독립해버린 경우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걸 보니까 들기도 하고요. 네. 확실히 3인 가구에서의 남성의 세대 그 주 비율이 15.6% 그리고 여성은 10.8%로 돼가지고 어떤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 낳았을 때 누가 세대주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확실히 남성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요건 뭐예요? 이거를 꼽으시면서 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까지 새로 해야 돼요? 네. 뭐 이렇게 근데 거창한 고민을 또 하셨어? 확실히 1인 네. 가구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뭐 정상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뭐 3, 4인 핵가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완화가 네네.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고. 복신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런 비율들이 계속 늘어난다면은 1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 주류를 만약에 차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주류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13%밖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비주류세요. 역시 반골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금 설계할 것이냐. 왜냐면은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교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그러면 거기 뭐 조동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부모님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수도 유치원 또 있겠네. 부모님들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나면서 제가 저희 앞집 이웃분들과는 인사를 좀 못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인사만 나누더라도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초중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 뭐 고등학교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쵸, 교류가 최소한. 계속 이어지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원주라는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 근데 되게 전통적인 공동체 아니 아까 공동체에 되게 혁신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공동체조차 없지 않냐 1인 가구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이었구나. 일방적인데. 그렇지. 근데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 그들이 새롭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에는 사실은 너무 옛날인가 트레바리 같은 어쨌든 이런 내가 그냥 취향에 맞는 어떤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민간 플랫폼들이. 네네. 그래서 1인 가구도 그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으면은 참여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이제 비수도권 또 강원도 이런 곳에서는 그런 민간 플랫폼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네네. 만날 기회가 또 갈수록 적은 것이 아니냐. 거의 유일하게 러닝 크루가 그나마 그런 역할들을 러닝 좀 그룹. 하고 있는 것 같고. 운동 모임들은 또 있어요. 네. 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탁구도 있고요. 축구도 있고요. 야구도 있고요. 대체로 운동하면서 만나죠. 네. 네, 그런 이제 어쨌든 소모임이 좀 기회가 적다고 응답하시는 청년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행정 차원에서 아니면 정책 차원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1인 가구 뭐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형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주냐를 봤을 때는 애매하다. 뭐 동아리 활동비 지원 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것만은 좀 아쉽지 않나. 그마저도 잘 되면 다행인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 그마저 잘 안 되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원주에 당장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로컬 스티치라는 로컬 스티치? 이게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는 요즘에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한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긴 한데 네. 여기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해서 사무실이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코 리빙 하우스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거와 사무 공간을 일치시킨 거네요. 맞아요. 이게 좋은 건가?
하여간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겠죠. 필요에 의해서. 크리에이터들이 하여간 부대 끼고 사는 게 서로 더 시너지를 내기에 좋지 않겠냐. 네. 그런 고민에서 만든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어. 크리에이터라는 한정 안에서 또 이런 우리가 1인 가구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 잘 교류될 수 있는 다양한 게 일의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까지도 커뮤니티를 좀 확장하는 형태의 시도들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게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네. 직종에서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1인 가구 상당수 어쨌든 9 to 6 직장인의 확률이 높고 더 나아가면은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러닝크루 할 시간도 없는 거죠. 야근도 많고 막 일하기도 바쁘고 에너지를 거기서 다 쓰니까 그런 사람들 위한 정책은 또 뭘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사실은. 맞아요. 뭐 억지로 하라고 부추길 수도 없고 아니 동아리도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요즘 대학에서는. 그렇죠. 요즘 안 하지 않아요? 동아리? 저 때도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더 안 하잖아. 더 많이 뭐 없어진다고 스터디 하죠. 모임 이런 건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스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쪽으로 몰리는데 이게 뭐 내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걸 갖기가 또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정책을 짜면서도 그런 거시적인 또 방향까지 고민하면서 또 미시적인 장치도 넣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서울의 사례도 그러니까 물론 뭐 서울의 사례가 너무 서울은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청년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냥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수당을 받는 그 청년들이 그 지역에 위치한 청년 센터의 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내가 만나지 못했던 지역의 청년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 신뢰감이 또 높아지거나 이런 효능감을 얻었다 이런 응답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그 일치하네요. 우리가 말했던 어쨌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유를 이제 수당을 통해서 일단 벌어주는 거고 알바할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너를 위한 좀 시간을 써라 해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설계한 게 청년 수당이었고 네네. 그런 뭐 정책을 원주에 도입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세훈이는 지금 뭐 다 부수고 있는데 원주는 한번 다시 살려보는 해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가능할 것 같고. 그 청년 센터를 짓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청년들이 그런 센터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리들을 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안 가고 있어 생각해보면 청년 센터. 근데 우리도 뭔가 의무 조항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근데 이거는 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래서 정책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배우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내놔 주셔야 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네.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우리 더 고민해서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주제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1인 가구들을 공동체 그렇죠. 1인 청년 가구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 사실 것이냐. 1인 가구가 뭐 강원도 전체로 봐도 원주도 그렇고 4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전체 네네. 가구에서도 전 연령대로 봤을 때 대부분은 이제 고령층이 1인 가구인 경우가 와서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다면 고령층 1인 가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맞죠. 그분들이 더 사실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니까 뭐 식품 사막에 계신 경우도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사하신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건 우선순위에 맞대. 그래도 이제는 1인 청년 가구에도 좀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그 양쪽의 어떤 그런 시도들이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서로에게 또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도 생각이 세대 간 들어요. 교류까지. 그렇죠. 좋아요.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 고민을 이 통계를 보면서 또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또 돈 얘기야. 소득 만족도로 갑니다. 소득 만족도 이거 몇 페이지죠? 137페이지. 네, 13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소득 만족도 보면은 자, 매우 만족이 12 매우 만족이 2.4%요? 네. 맞아. 2.4%. 2.4%. 네. 약간 만족이 16.1%, 보통이 39.9, 약간 불만족 29.2, 매우 불만족 12.5. 그러니까 대체로 보통 아니면 약간 불만족이다. 불만족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주의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높다. 뭐 강원도 평균에 비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또 이게 일자리의 양과 질이 또 다양하지는 않다 보니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는 사실 대부분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또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그나마 또 제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설업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이런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매우 만족 아마 약간 만족은 좀 이제 공공부문 쪽일 것 같고 제조업이나 아마 이제 건설업이나 뭐 이런 쪽 서비스업 이제 쪽은 나머지가. 보통 약간 불만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결국엔 이 소득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비용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바로 부채 여부 및 이유 이게 나오는데 부채가 있다라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그 부채가 대부분이 74.6%가 주택 임차 및 구입으로 이제 그렇네. 응답을 했더라고요. 저도 저 청년 전월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쵸. 주택 임차 때문에 지금 빚을 낸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가 구입하실 때 그것도 돈을 내고 다 계속 대출금 갖고 네, 있고 은행에 일부분 갖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지금 저희 집은 한 현관과 화장실 정도 되려나요? 누가 일시불로 떡하니 사겠습니까? 그럼요. 다 은행 끼고 사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4.6%.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 소득이 이런 뭐 주거 비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과 이런 주거 문제는 결국 청년의 삶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다음이 학자금 대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육비로 들어가나 학자금이? 학자금 대출 있으시잖아요. 저 있죠. 한국장학재단의 빚이 저도 그렇고 제법이. 언제 갚아? 있는데 그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 기타 생활비가 한 7% 정도 역시 생활비 대출 네네. 요즘은 뭐 소액 대출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용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자리로 넘어가 볼까요? 구직 희망 고용 형태 이거 150페이지구나. 요거는 뭐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어떤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다 정규직 원하지 않나요? 정규직 전일자리 원하지 않나? 상법도 의외로 많네. 39.5%. 이게 가장 높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네. 나는 일자리가 그저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게 작년 응답은 그래도 뭐 낮진 않는데 37.1%였는데 23년도 응답이. 네, 23년 응답이. 근데 이제 1년 뒤에 응답은 2.4%더 높게 그렇네. 나타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그만큼 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게 관계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이 현실을 좀 반영한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작년 고용률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강원도 자체는 고용률이 0.9%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64.4%라고는 하는데 이게 들여다 보면은 그림자가 있어. 일단은 고용 자체가 신규 고용은 많이 줄었다는 거야. 다 경력을 선호한다. 경력 직선. 맞아,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경력을 보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고 폭이래요. 1991년 집계 이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통계로도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쵸? 일부. 네. 근데 흐름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나는 뭐 상관없다. 그냥 아무 일자리가 달라. 일용직이든 시간제든 전일제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나는 구하고 싶다. 이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참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고용시장이 많이 얼어 있다라는 걸 실감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직 희망 근무지역. 원주시를 꼽은 사람이 74.4%. 원주시 외에 강원도시군을 꼽은 사람이 4.5%, 수도권을 꼽은 사람이 12.9%, 그 외 지역이 8.1%인데, 그래도 10명 중 7명은 원주에서 일하고 싶다. 네. 기왕이면 원주에 사는 사람에게 응답했기 때문에 또 그런 그런가?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그래도 네 원주에서 그렇네. 20대 초반은 56.4%로 확 떨어지네. 언제든 떠날 채비가 돼 있는 거네 여기는. 맞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대 간에서 확 그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19세 이하 그리고 20대까지는 한 30% 이상이 이제 원주시 외에서 또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네. 있고 그리고 좀 세대가 올라갈수록 원주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30대 후반으로 가면 89.3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뭐 떠날 수가 없다. 없어. 웬만하면 나 그냥 남아서 계속 일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주택 소유나 이런 부분과도 연계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뭐 바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주택 소유했다라는 그 성별 그 연령대 응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방향으로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집을 여기 샀으니까 그렇죠. 나는 일을 하더라도 원주시 내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 집이 사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기죠. 그쵸. 이때부터는 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요게 설문응답이라기보다는 그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구직 희망 지역으로 어딜 선택했느냐를 뽑아낸 자료네. 네.
어쨌든 더 솔직한 응답이었겠죠. 아무래도 굳이 신청을 하신 분들의 자료니까. 하여간 그 연령대 높을수록 원주시를 희망한다. 어제 상식적인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근속 연수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네. 요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일했냐 이거를 따질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네, 그런 통계인 거죠. 그래서 2024년 통계 보면은 1년 미만인 경우가 30.1%, 1년에서 3년이 27.8%, 3년에서 5년이 14%, 5년에서 10년이 22.1%, 10년 이상이 5.9%. 그 1년 미만이 한 30.1%로 네.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직이 좀 잦은 상황이다. 네네. 라는 점. 그리고 이게 3년 미만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57, 8% 정도에 되는 절반 이상의 비율이 근속을 그만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부문 아니면 사실은 장기 근속할 만한 그 일자리의 질이 원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네. 질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사실 1년 미만은 또 그냥 파트타임 알바가 좀 네. 많이 잡히지 않을까. 특히 18세부터 19세는 이제 82%가 1년 미만이고 뭐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롯데시네마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1년 미만은 떨어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오래 정착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어느 직장에서 또 오래 다니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자리 기회 충분 정도에 대한 응답도 비슷하게 나타난 거 아닐까. 그건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구나. 네. 158페이지에 일자리 기회 매우 그렇다가 없네요. 이거 아마 표본이 적어서 아예 응답 수치를 산출 못한 것 같고 기회가 충분하다에 그런 편이다 10.8%, 보통이다 41.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8, 전혀 그렇지 않다 8.9. 이게 소득하고 비슷하네. 보통 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네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공감하는 거죠. 이거 근데 어느 지역에서 조사해도 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일자리에 충분하다라고 자신 있게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지역이 있을라나? 그러게요. 고용 절벽이라고 아까 다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을 가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 만족도로 보면은 매우 만족 13.3, 약간 만족 27, 보통 43.6, 약간 불만족 14.3, 매우 불만족 1.8. 요거는 의외로 또 보통에서 약간 만족. 맞아요. 이렇게 좀 응답이 나타나네요. 그게 저는 좀 대비되는 응답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네. 일단 일자리가 잡히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또 이런 데 구하겠어라는 생각을 되게 긍정적으로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1차원적인 한번 해석이었고요. 네. 근데 확실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이 늘어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 못해 여기서 일한다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이 통계 안에서도 이게 2년 전 조사와 좀 비교해 보면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20대 초반의 만족도가 그 21년에는 55.1%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뒤에는 요 똑같은 문항에 20대 초반이 38.6%로 좀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주가 어떤 의미에서 이 20대 초반 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금 나빠진 건가? 이렇게 이 통계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50대 초과 만족도가 저기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 합쳤을 때. 네네. 그렇네. 근데 이게 또 2021년 또 코로나 때여가지고 이거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성이 또 네. 있긴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졌다는 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30대 후반 또 올랐어요. 네, 이게 39.9%에서 44.5%로. 그럼 나이 아니지 20대 초반이지만 20대 중후반이 됐을 거고 그렇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말씀하셨던 건 공공 부분에 만약에 일자리를 있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대 후반은 되게 근속을 좀 오래 한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 그냥 댓글 달아주세요. 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거야? 저 직장 생활을 안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 창업으로 가보죠. 창업도 175페이지야. 175페이지로 넘어보겠습니다. 한참 가야 되네. 네. 175페이지에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를 꼽아주셨어요.
창업 희망 업종이 있어서 37.7%, 원하는 일자리에 취직이 어려워서 4%,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 31.1,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27.3. 그러니까 대체로 내가 이렇게 창업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네네. 내가 9 to 6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거는 국인 씨랑 똑같은 응답인데. 그쵸. 9 to 6를 못 참으시잖아요. 안 돼요, 9 안 to 돼요. 6는 거의 지옥이다.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창업한다. 실제로 창업을 하셨고 네네. 이게 딱 정확하게 해당이 되네요. 창업 희망 업종. 제 주변에도 이제 문화예술 쪽은 아무래도 원주에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그 묶어서 가는 것 같아요. 창업 희망 업종이 있어서 그리고 또 원하는 일자리 취직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창업하면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저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장사하는 게 더 장사의 신이 되겠다. 난 분명한 아이템이 있다. 그런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것도 2년 전 이게 2년 전 조사랑 결과가 좀 아주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게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2년 전에는 그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서가 전체 응답을 봤을 때는 그렇네. 네,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희망 업종이 있다라는 응답이 2순위였고요. 지금 1, 2순위가 뒤집힌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의 응답도 이제 2년 전과 지금의 응답이 굉장히 다르게 좀 나왔어요. 그렇네. 이제 그다음 2년 전에는 남성 응답 순위가 가장 높은 게 42.9%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서 이제 창업을 했다. 그리고 이 순위는 이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23.1%. 그리고 그다음이 창업 희망 업종이 있어서 그게 3위였는데 오히려 네. 남성은 그리고 여성은 1순위가 창업 희망 업종이 있다라는 게 45.9%,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서가 34.7%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번 응답에서는 남성이 가장 높은 그 수치를 기록했던 게 창업 희망 업종이 있어서가 39%, 여성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서가 50.3%. 이거 엄청 높아졌네. 네. 그러니까 여성은 자유로운 시간을 더 원하게 된 것이고 남성은 희망 업종이 이제 생기신 거고. 네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뭐 장사의 신이 유행하고 백종원이 지금 살짝 지금 백종원 씨가 지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한때 그런 게 또 열풍이기도 했었고 뭔가 창업에 대한 이런 꿈이 남성분들은 많이 커지셨는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제 난 자유로운 시간을 원한다. 직장에 매여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다라는 점이 그래서 흥미롭네요. 저는 이게 처음에 2년 전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성별로 좀 나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이번 응답은 또 이게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고 시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일단 하더라고요. 성별 차이도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생각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다르겠죠. 지금 뭐 정치관도 다르고 뭐 세계관도 다른데 지금 뭐 그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다른데 이것도 다르겠죠. 다른 것도 맞지만 또 시기에 따라서 그 성별 안에서도 또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는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나는 창업 도전 분야가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구민 씨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하고 좀 일치하는 그러게요. 자유로운 시간 요즘의 트렌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2년 전에는 딱 남성의 트렌드와 딱 맞았었는데 그때 창업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그런 데는 방골 기질이 잘 없으시네. 자, 복지로 넘어가 볼게요. 189페이지로 가보죠. 일반인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모르는 타인을 얼마나 믿느냐를 물어봤을 때 완전히 신뢰함 0.7%, 약간 신뢰함 18.3%, 별로 신뢰하지 않음 61.4%, 전혀 신뢰하지 않음 19.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음이 81%에 달한다. 네, 저희가 이거 뭐 사회조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뭐 그렇죠. 우리 또 공동체라는 게 또 많이 붕괴가 됐으니까 또 그렇게 가야 돼 이거? 각자 도생에 또 파편화된 사회에 또 흉흉한 뉴스들도 우리한테 많이 들리니까 네네. 실제로 늘었는지와는 별개로 그러다 보니 사회가 많이 위험해진 거 아니냐 치안 걱정 안전 걱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불신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타인에 대한 낯설어하고 더 경계하고 약간 이런 게 그게 사실 커뮤니티를 더 망설이는 원인일 수도 있는 그쵸. 어느 네. 모임에도 섣불리 못 가는 거지. 거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나가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맞아요. 요즘에 뭐 당근 이런 데서 뭐 모임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뭐 올라오더라도 경도한다면서 경찰과 도 이런 거. 네. 근데 그렇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교에 대한 특정 종교를 뭐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소모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과제가 많네. 네. 이런 것도 또 해소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 우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그래서 20대 초반에서는 90.5%가 신뢰하지 않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거의 전혀 못 믿는다. 네네. 그렇죠. 공동체가 위기입니다. 뭐 이해가 갑니다.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이걸 해소해 나가야겠죠. 이거는 뭐 남녀 격차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네요. 맞아요. 네. 살짝 이제 여성분들의 불신이 더 크기는 한데
그것도 뭐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되고. 근데 이게 어쨌든 2022년보다도 지금 불신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에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자,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보죠. 이제 190페이지에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 만족한다가 66.7, 보통이 23.4, 만족하지 않음이 9.9로 나타났어요. 야, 저는 그게 이게 사회적 이게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되게 불신이 높게 나오는데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또 어느 부분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더 자기 안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반영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답할까? 나 만족하나? 난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막 만족하지 않는다는 되게 적극적인 내 인생에 대한 부정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는 거지. 내 그쵸. 안에서 저항이 있는 거지. 솔직히 내 삶 만족하지는 않는데 이 대답마저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게 약간 어떤 이런 심리도 방점을 있지 찍어버리는 않을까? 듯한. 저도 사실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내 삶에. 네. 하지만 난 응답을 하면은 보통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불만족은 9.9%에 불과합니다. 근데 20대 후반은 불만족이 18.6%가 나타나긴 하네요. 네. 여기서는 20대 후반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 취업도 그렇고 네. 고민이 많은 시기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지원. 내 주변에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 상황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이 94.7,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이 5.3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과 비교해서 좀 줄었죠. 소폭 줄었습니다. 소폭 네. 줄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1%포인트 정도 줄었고 없다는 응답은 반대로 1%포인트 늘었고 사람 수도 지금 1명 정도 줄었어요. 맞아요. 네. 2년 전에는 6.1명이었는데 5.2명이다. 몇 명 정도 되세요? 저요? 저는 그래도 한 10명? 와, 부자다. 일단 사회적 지원 부자. 가족이 6명이라도 가깝게 지내는 가족의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 위험인가요? 6이라서 네. 야, 근데 저도 보통 한 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2명. 근데 이게 확실히 아까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좀 낮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좀 높게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의 관계성들은 점점 더 약화돼가는 만큼 사회적 공동체. 네, 그게 아주 좁은 내 가까운 단계의 관계로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향으로 봤을 때는 내 주변의 사람마저도 나를 도와주시는 주변 사람마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불신은 또 커지고 있고 공동체는 점점 해체하고 있고 1인 가구는 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는 20대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보수화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토화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극단화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보면 억눌렸으니까 이거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극우화 아니면 이제 극저화 된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통계를 보더라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청년이지만 어려워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네. 20대도 어렵고 30대도 어렵고. 저조차도 아주 가까운 관계 이상의 내가 적극적인 이런 공동체 아니면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반성까지 하십니까? 반성도 하고 다 챙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네. 대한 노력들을 좀 해줘라. 네. 우리 시 정부야. 그래요. 오늘 일단 데이터를 읽어봤으니까 네. 다음에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정책 같은 거 우리가 뭐 전국 조례자랑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척척 토크에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원주시 통계 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세부 지표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주 탐구 보고서에서 2025 원주시 청년 통계 보고서를 같이 읽어봤어요. 아까 오프닝 때 놓쳤는데 저희가 그 지난 에피소드 174회는 저 실시간 공개로 올렸죠. 프리미어 네네. 동영상으로.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실시간으로. 김 작가님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쭉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여기 대해서도 한번 피드백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방송에서 기업 도시가 은근히 원광수 시정 지지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지도가 높다라고 맞아요.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아시는 분은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달아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김 작가님이 달아주셨어요. 네, 기업 도시가 원광수에게 후한 점은 애들 키우는 집이 많은데 여름이나 겨울에 놀이시설 해줘서 그럼 이번 겨울에 눈썰 매장 크게 해줌 무료로 여름에 워터파크 만들어 주는 것도 무료임. 가족 정책을 하여간 활발하게 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네. 활발하게 했다. 확실히 뭔가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히 부분들이. 지정면은 지금 교육이 가장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얼마나 확충하느냐에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은데 원광수 시정의 점수가 그 방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 투표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중앙 정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 지역에서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해줄 수 있냐를 보면은 국민의힘 시장이더라도 기꺼이 뽑을 수가 있다. 실제로 나쁘지 않다. 해줬으니까. 네. 그런 후한 평가가 나온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20대 보수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진단을 또 해주셨어요. 네, 어차피 고착화된 지지 정당은 바꿀 수가 없음. 20대는 이해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님. 다 큰 애들 뭘 더 이해해줘야 함. 그냥 20대는 그냥 두고 10대들이 구구화 안 되게 막는 게 나을 것 같음. 그러면서 나름 부모들의 어떤 해결책, 해법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40, 50대 부모들이 아이들 인터넷 체크해줘야 함. DC나 일베, 펨코 등 사이트 들어갔는지 체크해줘야 함. 예. 그래도 또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또 20대를 뭐 그냥 두는 것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극우에서는 구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극단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청년 통계 보고서 읽으면서 얘기했던 것 똑같은 겁니다. 파편화된 각자 도생의 사회가 계속 갈수록 이것이 더 심화될수록 20대는 더 극단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 와해를 계속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네. 어떻게든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준다는 게 뭐 오구오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를 좀 이제 짚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견인해 올 수 있을까 다시 요거를 좀 이제 같이 고민해 보자. 대안을.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들이 자라오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10대를 다시금 극우화되지 않게끔 막는 그렇죠. 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20대 극우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해오지 못하면 막아내지 못하면 10대 극우화도 그냥 이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또 그 10대도 포기하고 다음 10대를 기다리고 이러면 사실 끝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사슬은 끊어야 되는 거고 이미 극우화된 20대도 다시 한번 이제 끌고 가는. 이게 무슨 민주당 지지로 끌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내란을 이렇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내란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이런 극우 행태는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방어적인 민주주의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 볼 수가 있으니까. DC 일베 펨코를 체크해야 돼. 어떻게 뭐 체크하십니까? 네, 부모분들은 근데 뭐 자녀의 휴대폰을 또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또 쉽진 않아요. 물론 인터넷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계속 소통하면서 마련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리 감독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게 한데 리터리시 교육 같은 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중요하긴 한데 또 이게 막 단속하고 또 하면은 또 삐뚤어지잖아 우리 또 괜히 그러니까 컴퓨터 못하게 하면 더 하게 되고. 저도 참 그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아주 잘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지만이 등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체크를 할 것인가, 이게 리터러시 교육을 할 것인가 어렵죠, 당연히. 맞아요. 저도 부모가 네. 아니니까 이게 편한 소리 하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노력을 그래도 하나씩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구민 씨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노출이나 미디어 교육을 어떤 형태로 좀 해주는 게 좋을까. 우리 네. 조만간 투바더스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근데 이거 안 한 지 한 1년 넘었는데 그러게요. 투바더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죠. 하여간 김 작가님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도 나름의 진단과 해법이 있다면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175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